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뭐 정당 하나도 민주적으로 운영 못 하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냐. 무슨 배신이다, 주군이다, 뭐 간신이다, 충신이다 이런 말부터 쓰면 안 돼요. 이게 무슨 뭐 왕입니까? 네. 민생회복지원금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. 근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한테 좋다. 진짜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게 13조가까지 안 쓰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쓰자 이러면 이재명 대표 거기에 반대를 못 할 거라요.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의 임기를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해서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받으려면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뭔가 좀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? 저는 총선 때 여론조사로 뭐 한 20% 15% 지는 진짜 험지만 다녔습니다. 네. 서울, 인천, 경기, 대전 험지만 다녔는데 제가 다녀서 현장에서 느낀 느낌 이거는 이러다가 백석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. 국민들께서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고 저는 뭐 그냥 정권 심판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경제, 민생이 어떤 선거든지 가장 큰 변수다. 그렇죠. 이런 네. 거 하잖아요.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에 느끼는 고통, 그게 물가든 뭐 실업이든 빈곤이든 그 고통이 진짜 크구나. 그거를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해결을 못했구나. 저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특히 어려운 분들. 네. 자기가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는 그거만큼 큰 거는 없을 거다.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뭐 했냐. 그런 데 대한 심판 같은 게 아주 근저에 그냥 깔려 있었고 선거 막판에 터진 것들 있잖아요. 뭐 이종섭 사건, 황상무 사건, 대파 사건, 뭐 디올백 사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는데 그 근저에는 저는 경제였다 봅니다.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총선 전에 진작하시지. 예. 근데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 전혀 없었고요. 네. 저는 뭐 후보들이 직접 도와달라 그러는 것만 직접 열심히 도왔고 제가 뭐 도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심정으로 도왔는데 만약 그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많았어요, 언론에. 네. 근데 선대위원장 제안이 왔으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. 뭐 오자마자 아마 했을 거고 제가 선대위원장을 만약 했더라면 그냥 어영부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저는 분명히 우리 당 전체가 후보들 전체가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에 저희들은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달리 가겠다.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저는 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기회는 없었죠.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게 필요했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잖아요. 네. 때늦은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런 게 진짜 필요했죠, 이번 선거가. 2조 심판노이다, 무슨 운동권 청산노이다,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데 잘못한 거죠. 당연히 전 했을 것 같은데. 있었어요. 있었어요?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2월 중순쯤 그때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,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수원에 경기도 네.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. 수원에 출마해서 수원이 뭐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. 네. 수원에 출마해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을 통해서 중간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그럴 생각이 있다.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.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라. 이렇게 전달했죠. 그래 바로 전달했대요. 근데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. 그래서 그게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에 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.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그때 당선인이죠. 윤석열 당선인이 뭐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
제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저희 공천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안 좋다. 총선 바로 앞두고 재공천 문제 둘러싸고 또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?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분 다 좋다. 그러면 내가 할 생각이 있다. 이랬는데 뭐 연락이 없었어요. 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도권은 거의 뭐 전멸이라고 봐요. 4년 전하고 거의 똑같이 전멸이고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, 청년층, 이 중수층을 못 잡으면 우리는 보수 정당은 앞으로 살 수가 없다. 그 이야기를 뭐 오랫동안 강조했는데 그게 그냥 현실로 됐고 수도권에서 일부 당선된 경우도 보면요. 제가 뭐 저는 종부세 벨트라고 생각해요. 이 강남, 서초, 송파, 분당, 용산, 또 마포 일부 이게 전부 종부세 벨트거든요. 그 종부세 벨트만 된 거지 나머지 수도권은 우리 전통적인 강세 지역 일부 제외하고는 전멸이거든요.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 서민층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아예 그냥 뿌리 깊게 갖고 계신 거예요. 그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수의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네. 그게 제일 많은 답이에요. 네.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뭐 정당 하나도 민주적으로 운영 못 하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냐 웃을 거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그러면 많은 분들은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 또 대기업 부자들 편들라고 저러는구나. 재벌 부자들한테 뭐 세금 깎아주고 저러려고 그러는구나. 이렇게 아예 고정관념이 딱 돼 있거든요. 그 제가 선거 끝나고 불파불립이라고 저는 뭐 늘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낡은 보수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바로 세우려면 낡은 보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뉴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좀 극우적인 거 이런 거는 진짜 낡은 보수예요. 그런 거 버리고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만 문제 삼고 국정 기조, 국정 철학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국정 기조, 철학, 정신, 우리의 노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보수 정당 앞으로 계속 힘들 거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아니요.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, 예?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, 거기에 대해서 그건 탄핵이 잘못됐냐.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그걸 배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예? 무슨 배신이다, 주군이다, 뭐 간신이다, 충신이다 이런 말부터 쓰면 안 돼요. 이게 무슨 뭐 왕입니까?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. 그 말은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.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판결,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잖아요. 그게 오히려 배신이죠. 두 분이 만난 건 잘했고 2년 만에 만나면 너무 뭐 늦었고 근데 그날 이래 보니까 뭐 2시간 10분 동안 했다는데 그건 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2년 만에 만났으면 아니 뭐 5시간, 6시간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그 뭐 12가지인가 뭐 있잖아요.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이잖아요. 그렇죠. 여든 야든. 그러면 좀 더 오래 이야기하고 또 곧바로 또 만나 그 다음날에 또 만나가지고 그중에 굉장히 급한 것들이 좀 있어요. 예컨대 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지만 여야가 만약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전공의들을 설득해가지고 의대 교수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저는 정치적으로 힘이 실리거든요.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예요. 연금개혁 지금 국회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는 안도 안 냈잖아요. 근데 13, 50이라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안으로 나온 거 그거는 재정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13, 50이 아니면 뭐 예컨대 13, 44를 할지 43을 할지
그런 거를 좀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출산 문제 같은 거는요. 인구 위기 얼마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거의 1호 공약 비슷하게 공약들을 냈잖아요. 둘 다 공통적인 공약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아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장 액션으로 이걸 하자. 이런 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12가지 중에 뭐 원론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왜 대통령께서 앞으로 22대 국회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저 야당 대표를 만났으면 야당의 협조를 받을 그런 일들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연금 노동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야 우리 이런 거 좀 같이 해보자. 내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으니까 앞으로 야당 대표께서 꼭 좀 도와달라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25만 원 그 전 국민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. 민생 네. 회복 네. 지원금.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. 근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한테 좋다. 진짜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게 13조가까지 안 쓰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쓰자 이러면 이재명 대표 거기에 반대는 못할 거라요. 자기는 전 국민 주자고 주장하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더 도와주자 그러면 이번에. 네.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거 반대할 수 있겠어요? 못한다고 봅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첫날에는 안 보였는데 그것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문제 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.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기자가 나가려는 걸 붙잡고 내가 뭐 써놓은 거를 줄줄줄 다 읽은 거는 아마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그랬던 하고 그걸 뭐 나는 할 말은 다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싶고 저는 뭐 저도 야당 대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저도 읽었거든요. 아.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. 왜냐하면 그거 안 읽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. 이해는 네. 하는데 가족 관계, 뭐 최상병 문제, 네.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약간 위선 아닌 거예요. 왜냐하면 알겠습니다. 돌아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시작하잖아요, 야당이. 그렇죠. 5월 2일 날 국회 하면 한다면서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의 임기를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해서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받으려면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뭔가 좀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?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요. 알겠습니다.